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엄령을 터뜨린 거야. 예? 자기들의 무능, 무지하고 무능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그 사태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예? 야당 탓하면서 계엄을 간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탓하면서요. 예? 자,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에서 뭐 이렇게 저 평을 하고 그랬지만 논평을 냈지만은 저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논평이 가장 핵심을 찔렀다고 봐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캡처했지만은 한국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한국을 어떻게 구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요약하는 거 보게 되면 신속하게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한국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위 한국 사회에 내장된 임베디드라는 게 내장된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러니까 거기 빌트인 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장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요. 뿌리를 찾으면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5.18부터 해가지고 예? 그동안의 많은 그 희생으로 인한 하나의 예? 그 결과물이 내장된 민주주의 DNA입니다. 그 한국사에서 이 독재에 대한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제발 좀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은 희생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DNA가 내장돼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예? 윤석열도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저기 저 비상계엄 했을 때 그날 잠자다가 저기 저 옆 사람이 깨워가지고 했어요. 한편의 코미디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저 직자적으로 나온 반응이었는데 이걸 다 겪은 세대로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윤석열이 저기 저 전두환 흉내낸 거 아닙니까? 총칼로 그러니까 탱크로 그러니까는 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법을 그러니까는 법을 정지시켜버리고 국회도 해산시켜버리고 강제로 그냥 위법적이지만 유언적이지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 저항을 제압하려면은 희생을 또 만들어야 돼. 희생을 또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냐면 광주 5.18처럼 서울에서 그러니까는 제2의 5.18을 그러니까 서울 사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서울에서 총칼 장갑차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죽여? 이거는 진짜 자기 자살 행위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45년 전에 44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것을 서울에서 지금 이 시기에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을 그러니까 총칼로 장갑차로 그러니까 깔아뭉개고 쏴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순간 사람들이 겁먹고 움찔하겠지만은 그게 그냥 수용하고 그냥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살 것 같아요? 아유,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 재단에서 핵심을 찌른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내장돼 있다 이거예요. 내장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회가 내장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나타난 집합체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DNA란 민주주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예? 그래서 독재를 꿈꾸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과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면 이게 양극화다 이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왜 생겼느냐? 양극화 때문에 생겼다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그 대한민국이 사실 그러니까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하나의 K컬처, K민주주의와 K컬처가 K문화가 이렇게 가는 거에 한국의 문화에 우리가
내용들을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많이 슬픔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양극화와 관련된 슬픔이. 예? 기생충이래, 오징어 게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소재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한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극우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극우 괴물을. 그 극우 괴물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DNA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었지만은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라는 과제를 그러니까는 넘어서야만 된다 이거죠. 핵심을 찌른 거예요. 외신이지만요. 양극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한국 경제의 부산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화가 아니다. 일본 사람들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제조업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에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가 산업이 뒷받침되어 있어야지만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가 글로 이동할 게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은 되게 저임금 일자리로 가게 해죠. 저소득 일자리로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이 일자리 양극화, 소위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요. 일본이 한 50년 걸린 거를 한국 평균은 32년 걸렸고 부산은 2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5년을 보여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표현 쓴 이유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산화. 네? 이거 이제 쓰잖아요. 출산율 봐보세요. 출산율 보게 되면은 일본은 한 10년 전부터 거의 멈췄지만은 하락이 한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부산이 한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고령화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은 엄청 빠릅니다. 고령화. 대한민국이 작년에 20% 돌파했다잖아요. 지역별로는 아직 전국이 다 집계 안 됐지만은 재작년 2024년에 한 24% 이미 도달했어요. 부산은요. 이게 초고령 사회죠. 대한민국이 평균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은 이미 옛날에 부산은 한 5년 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산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산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한 5년 이렇게. 이거 봐보세요. 그 가구들의 통계청에서 가구들의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을 지역별로도 이렇게 조사해서 가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러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요. 부산이 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둥이 부산인데 꼴찌에서 세 번째로 평균 가구 월소득입니다. 평균 가구 월소득이요.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부산, 경남, 뭐 강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꼴찌에서 평균입니다. 평균은 뭐냐면요. 상위부터 했을 때 한 30%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값 딱 중간 50% 중간에 있는 중간 가구요. 중간 가구 월소득으로 보는 게 더 적나라하는데 부산이 꼴찌입니다. 부산이 꼴찌야. 그러니까 부산에 가구들이 있고 전국의 각 지역별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가구들 중에 소득을 쫙 줄 세웠을 때 지역별로 딱 줄 세웠을 때 50번째 100명 전체를 100명이라 할 때 50번째에 있는 사람들의 가구 월소득이 부산이 꼴찌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부산이 밑에가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층이. 왜 고령층이 많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부산이요. 젊은 층들이 탈출하는 거죠. 부산을요.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령화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고령화율이라는 것은요. 젊은 층들이 왜 떠나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산업체계가 그러니까 붕괴되어 있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인 부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산화인 거야.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형 양극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해법을 못 내세우면요,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냥.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 지식을 얼마나 소화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 이러면서 교수 직업 유지하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형 양극화에 대해서, 미국형 양극화가 아니라 대한민국형 양극화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형 양극화는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되게 양극화가 선진 국가들은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있습니다. 한 80% 정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한 뭐 60% 정도는 안 되지만, 근데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공통적인 겁니다. 전 세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대한민국의 양극, 진짜 양극화는 제가 뭐랬었어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입니다. 네? 임금 노동자 1인당 평균 수입의 40%도 안 되는 40%도 안 되는 자영업자의 수입. 이게 대한민국의 양극화. 이거 다른 선진 국가는 이런 거 없어요. 경제학은요, 사회과학이고, 사회과학은 그 나라 사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자기 눈과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양극화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대한민국에서 친일 구구 성격을 띠는 윤석열, 이게 친일 구구 정권 내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전두환 흉내낸 거예요. 전두환 흉내. 21세기 전두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국민들을 저기 1980년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덕수? 이 전두환의 내각에 구성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직업 관료, 이렇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업 관료죠. 직업 관료인데, 기본적인 DNA가 전두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네? 전두환 DNA를요. 모든 관료가 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복귀하지 않잖아요. 한덕수, 윤석열 2예요. 그냥 아바타야. 여러분 여기 잠깐 무슨 관료니까 뭔가 틀리겠지 이런 희망을 잠깐만 갖고 오는데 아닙니다. 그게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픽업을 해요. DNA가 같은 사람들만. 네? 최상목, 윤석열 3입니다. 아바타야 아바타. 근데 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 고위 경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야. DNA는 자신의 피는 그러니까는 전두환의 피를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가진 게 많은 특권층들이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엘리트 코스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소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 거야. 가진 게 많어. 소위 그러니까 돈이든 뭐든 가진 게 많어.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이 학력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기준으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머리 좋은 거는 되게 이게 뭐냐면 잔머리 굴리기야. 자기 잔머리 굴린 거를 굉장히 묘수라고 착각을 해. 문제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최상목이 국회에서 3명을 헌재 재판관을 올렸는데 2명만 임명하고 1명 보류하는 기상천외한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최상목이 이거 이렇게 결정하면서 스스로 되게 엄청나게 만족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걸 엄청난 묘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걸 묘수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머리 좋다는, 스스로 자칭 머리 좋다는 애들의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이게요. 이게 잔머리지. 잔머리.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도 야당에 그러니까는 말도 좀 들어주는 척.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윤석열 국힘당에 저것도 그러니까 약간 들어주는 척.
해가지고 자기는 다 양쪽에서 그러니까는 적을 안 만들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저기 저 이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 이거죠. 예? 이게 잔머리거든요. 이게 잔머리야. 자기 이익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 세 명을 다 안 하게 되면 한덕수처럼 그러니까는 저기 저 탄핵당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니까는 예? 그걸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저 한덕수가 그러니까 탄핵당한 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위법이니까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해 가지고 한덕수를 되풀이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머리 위에서 아른아른거리고 국힘당이 등 뒤에서 국힘당의 눈초리가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세 명 중에 두 명을 가면서 이거는 자기는 묘수라고 착각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고시 패스하고 그랬던 이 저기 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좋은 머리가 이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이 잔머리는 뭐냐면 굉장히 찌질하게 보이는 거죠. 찌질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에 안 맞는 짓을. 예? 그래 뭐냐면 비겁한 거야. 자기가 겁들은 있어. 겁들이 있다고요. 이쪽에 이 특권층들은 겁들이 많아요. 왜 겁들이 많은 사람 되게 어떤 사람이 겁이 많으냐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겁이 많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거를 포기하거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겁할 가능성이 좀 더 줄지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이렇게 되냐? 이게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봐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문제예요. 예? 이게 줄 제대로 서라 이거죠. 줄서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DNA가 전두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요? 경제를 걱정을 해가지고 경제를 걱정했으면은 경제가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을 경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지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윤석열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문제를 정리하려면 헌재가 그러니까 정상 작동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헌재가 작동 제대로 하려면 헌재가 헌재 체계가 완성되게 사민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재판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도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방관하고 있는 거야.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 이게 윤석열 쓰리인 거야. 최상목 탄핵하게 되면 이주호가 순서상에 이주호죠. 이 이주호 윤석열 4번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거 기대하지 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돼. 위법을 하게 되면 탄핵하고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빨리 이걸 정리하고 싶으면요. 종식시키고 싶으면은. 자,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양극화가 돼 있다 했잖아요. 양극화요. 경제 양극화는요. 정치 양극화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양극화돼 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정치 프로세스잖아요. 예? 1인 1표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극우 집단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은 이 선출 권력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그 지지자들 되게 누굽니까요? 극우 국민들, 저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극우 집단 지지 확보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윤상현이 막 거기 가가지고 탄핵 반대 세력들 가가지고 막 저기 얘기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기야. 잔머리 굴리기. 김민전이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저 탄핵 집회 보게 되면 많다는 이게 마찬가지야. 대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극우 집단들 지지 확보하기 위해서 김민전은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역구로 출마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 확보 홍준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먼저 집토끼들을 그러니까 장악하기 위해서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요. 헛소리들. 예? 왜? 극우 집단 지지 확보하기 위해서. 극우 집단이 지금 우리가 적게는 최소한 20에서 25에서 한 30%가 이 극우 집단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극우 집단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건 보수적인 가치를 표방을 한 집단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는 보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하면서 국힘당이 분열된 이유가 바로 보수적 가치를 그러니까는 보수적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국힘당이 분열된 건 윤석열이 이렇게 이 씨앗을 뿌려준 거야. 예?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그러니까는 이 자한당이 이렇게 분열됐듯이요. 그리고 지금 뭐 국힘당을 언론들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윤 세력, 찐윤 세력. 이게 뭐 과거에 그러니까는 찐박 뭐 파동처럼 이 찐윤 세력을 일부에서는 자통당파, 자유통일당, 그 정광훈 목사 그 패거리들 자통당파라고 지금 하고. 근데 비윤,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 윤석열을 반대하는 멀류는 뭐라더라요? 멀류는 하여간 이런 개파가 분화되고 있잖아요. 예? 분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야. 왜 이건 윤석열이 던진 폭탄으로 윤석열이 보수를 스스로 분열시킨 거야. 예? 분열시킨 거라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국힘당 정치인들은요 지금 자기 지금 이 지지 세력들 소위 말해서 극우 집단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거기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막말로 말하면은 참 진짜 정신병자들처럼 떠드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극우 집단 지지자들은 이거는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어. 정당성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조선일보 빼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러니까는 이들을 그러니까 사실 정신병자 취급들 하고 앉았잖아요. 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의 가치는 법을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강자한테 유리한 질서예요. 규칙이에요. 예? 특권층한테 유리한 규칙이라고. 근데 그걸 스스로 부정들 하고 있잖아 지금.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법을 부정하고 앉아있고. 이러니 이거를 그러니까는 보수 가치를 보수 가치를 내세우는 세력들한테서는 지지받기 힘들어요. 그래 분열이 불가피해. 그럼 결국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 무지하고 참 이거에 대해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극우 정치 세력하고 전통 보수와의 차이가 뭐냐면 전자는요 국익보다 사익 추구가 강합니다. 사익 추구가 강해. 윤상현, 김민전, 그다음에 여자 누굽니까? 나경원, 뭐 이런 등등이 이 사익 추구가 강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매판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매국적인 특성을요. 국가 이익 같은 거 언제든지 이 사람도 내버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형성되어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아픈 상처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1월 초에 시무식하고 난 다음에 점잖게 하죠. 국무위원들 좀 고민 좀 하고 말아라. 뭡니까요? 최상목에 대해서 막 이제 성토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창용이 최상목 지원해 준다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경제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지금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창용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3인을 다 그러니까 지명을 임명을 했어야지라고 오히려 유감을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헌재가 그러니까 완성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깔려있는 진로의 리스크를 빨리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창용도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 잔머리 굴리기 식으로. 예? 그러려면은 3인 다 임명을 해야지. 법에 따라서 국회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3인 임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국힘당이라든가 특권층한테는 이미 버려진 카드입니다. 죽은 카드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지만 0%지만은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직을 돌아온다 하더라도 진짜 좀비 대통령입니다. 누가 그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지가 막 칼자루 휘둘러봤자 미치광이가 휘두르는 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좀비 대통령입니다. 좀비 대통령 돌아오더라도. 그 윤석열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국힘당과 특권층은요. 근데 윤석열을 왜 감싸느냐? 윤석열 카드를 하려고 해가지고 시간 벌기. 지금 뭐냐면 이재명 죽이기. 이 사람들의 지금 초점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야. 권력을. 지금 윤석열 집권을 해가지고 5년을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특권을 누릴 줄 알았는데 지금 3년도 안 돼가지고 끝나니까 너무 미치는 장사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권력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죽어도 못 넘기겠다 이거잖아. 조기 대선하게 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게 지금 거의 99% 정도 이렇게 확률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의 손발을 묶는 거야. 이재명을 대통령하는 거 막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저거야 지금요. 예? 이겁니다. 이걸로 다 보면 다 모두 계속 써야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는 활용하는 카드야. 이용하고 버리는 카드죠. 윤석열을 지금 지키겠다 이런 의리, 이 사람들한테 의리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의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진 게 많고 자기 사익을 중심으로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침해하면요. 그런 거 의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20 내지 30%가 예 구구가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뭐냐면 마지막 기둥 남아있는 게 부채모래성이 지금 이게 균열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계엄 사태 이전에 약한 고리가 먼저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약한 고리라는 게 되게 뭡니까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이 건설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산층 피해로 확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일보인가 이제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이렇게 거는 중산층 기준으로 중위소득이라는 건 중앙값이죠. 50%에 있는. 중앙값 소득의 75에서 200%의 인구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이게 많은 게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그럼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들 통계를 읽는, 이게 얼마나 그 1차원적인가를 새삼스럽게 저는 보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나라 2022년 국세청 소득으로 저는 통계청 가구 소득은요. 이건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정밀성이 떨어져요. 국세청 소득이 저는 가장 그보다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국세청 소득을 한 2,6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쫙 줄 섰을 때 50%가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월 수입이 234만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중앙값이 너무 낮아요.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지고 고령층이 빈곤층이 많잖아요. 그게 많이 밑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OECD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50% 중간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낮다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중위소득의 75%에서 200%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 두 배가 되는 게 467만 원이잖아요. 월 수입이. 이게 상위 21%입니다. 그러니까 80% 전체 80%까지가 그러니까는 이게 커버가 되는 거야. 저기 밑에는 언제냐면 63%. 그러니까 한 2%가
42%가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이렇게 수치가 포괄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중산층이 월 수입이 179만 원부터인데 75%면요. 234만 원에 75%는 179만 원이거든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91만 원이거든요. 월급 기준으로요. 최저임금도 중산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OECD 국가에서 75에서 200%할 때는요. 75%만 되더라도 최저임금을 넘어선다고. 거기는요. 근데 우리 현실은 이게 최저임금이 중산층 범주 안에 들어오는 이런 역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최저임금을 191만 원이 아니라 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야. 에? 낮춰야 되는 거야. 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생계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근데 467만 원, 그러니까 한 470만 원 정도 되는 거, 한 500만 원 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야. 고소득층이야. 본인이 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 전에요. 세전. 예? 그러니까 뭐 이 4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고소득층이라는 것에 인정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왜 이게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을 범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많은 거야. 1% 범위로 1%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 한 5%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0.1%는 1인당 평균이 한 1억 5천만 된다 했잖아요.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 1년 수입이 아니라 월 수입이에요, 이거요. 월 1억 5천만 원 정도. 22년도 기준으로 그것도. 1%가 한 1,820만 원. 월 수입이. 예? 월 수입입니다. 이거 다 기준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소득이요. 예? 그리고 하위층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임금층들이 고령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야. 대한민국의. 선진국가들은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럼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중산층을 이거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 현실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서는 자, 여러분들 경제 양극화는요 정치 양극화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극우화할 때 극우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념지형으로 좌와 우로 나눠놓고 왼쪽 오른쪽 나눠놓고 소위 말해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편중되는 게 양극화잖아요. 예? 소위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간층이. 예?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고 왼쪽으로 몰려 있고 이런 게 이제 양극화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 양극화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지만 민주주의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할 때 중산층 약화를 바로 이 양극화, 정치 양극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치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준에서 이미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을 딱 분석해 보니까 이게 미국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딱 보니까 투표하는 걸 보니까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저기 뭡니까? 파란색 선이 상위 1%의 소득 비중이야. 지난 100년 동안에 저걸 보니까는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높을 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정치적인 그러니까 하원이나 상원에 그러니까 투표하는 행태가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정반대로 나눠지더라 이거야. 양극화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러니까 정반대의 목소리로 대립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예?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타협이 되고 절충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상원이나 하원의 투표 행태를 보니까는 완전히 그러니까 정반대 목소리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경제적인 양극화하고 똑같이 같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예?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로 지난 100년을 분석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더 이제 확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소득 불평등하고 전 지구적으로도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정치적 양극화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원을 보게 되면 소득 불평등이더라 이거예요. 유럽에 있어서도 정치 양극화가 있고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요. 예?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 연구가 이게 2021년 연구예요.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대개 이제 이제 극우 성격을 띠는 층들을 이거 연령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분류하는 게 너무 단순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기에 이 극우 지지층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고 일본도 그 비슷한 게 있고 그 고령층의 이 보수화는요. 되게 이제 이게 2022년도 이게 OECD 자료입니다. 2022년 OECD 자료에서 그러니까 65세면 다들 이제 은퇴하니까는 65세가 넘으면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고령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OECD에서는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66세 이상의 이제 빈곤율을 보게 되면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땐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57년생 이전이거든요. 57년생 이전. 예? 제 경험은 사실 맞습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한 40%가 우리나라는 빈곤층입니다. 고령층의 빈곤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살률도 제일 높고 출산율도 제일 낮고 우리나라가 악명 높은 게 있잖아요. OECD에서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록들 OECD에서. 예? 고령층의 보수화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한 20 내지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전체 인구의 지금 20%를 넘었잖아요. 지금요. 예?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상황 속에서 예? 그러면은 이 빈곤층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 층들이 특히 뭐냐면요. 산업화 세대들이에요. 산업화 세대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년생 양띠인데요. 55년생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요? 70살이죠, 올해요. 70살인데 55년생이면은 20년 사회 진출할 때가 7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한창 그때 우리 뭐냐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 소위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막 저가 막 한참 중화학공업화까지 막 가는 70대 후반에 중화학공업화가 막 이제 본격화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중화공업이 그 산업의 그러니까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현상은 뭐냐면요. 일자리가 일단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중요하거든요. 숙련도라는 것은 남성식 군대 문화로 얘기하면 짬밥 순이요.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있을수록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저희 기능공들 뭐 이런 게있어지 경험이 그러니까 생산성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개가 뭐냐면 특별한 뭐 일이 없는 이상에는 정년까지 대개 그러니까는 채우는 이런 현상이 일자리에서 생기죠. 소위 말해 종식 모형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본격화되다 보니까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 졸업하게 되면 취업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년까지 되게 보장이 돼 있었어요. 정년까지. 예? 정년까지 보장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해서 요즘 세대들하고 틀리게 그냥 월세나 전세에서 그러니까 돈 없이도 결혼을 해가지고 해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되면 돈을 저축할 수가 있고 그 저축한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던 세대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위로 부모도 모시고 자녀들 키우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 60세가 됐을 때 55년생이 60세가 되는 게 몇 년입니까? 예? 60년 더 하면 되는 거니까는 2020년 아니 2015년 그렇죠? 2015년이 60세 되는 거 아닙니까요? 되게 그때부터 이제 그 할 때 나올 때 보니까는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오로지 돈 모아가지고 그냥 기껏 하나 확보한 게 아파트 하나 한 채. 이걸로 가고, 예? 좀 유쾌한 사람들은 집 한 채 갖고 주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런 걸로 가면서, 위로 부모들 모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험악할 수도 있죠. 하여간, 고령층의 보수화가 고령층의 이 빈곤율하고 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젊은 층들에서 되게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동의 안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20대 남성들이요. 지금 뭐 30대까지 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산업 체계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식민지형 산업 체계가 수명을 다하면서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제가 그랬잖아요. 산업 체계가 삼성전자 방식이 그대로 온 사회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육 시스템도 뭐냐면은 다 줄 세우기, 예? 줄 세우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피교육자가 좋아하는 것을 육성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에서 정한 기준을 강요를 해가지고, 예? 모든 그 학생들을 그 기준에다가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모노칼라형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노칼라형 인간이요. 예? 창의성이라고는 찾기도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 시스템 문제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산업체계와 교육 시스템 다 동전의 앞뒤면이라 했잖아요. 그 속에서 탈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면서 우린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갔다 썼어요? 노후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재테크, 자산 축적으로 눈 돌리게 되고 그것이 온 사회가 부동산의 인질로 잡힌 사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동안에요. 지난 30년, 35년 동안에 이런 산업체계,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자산 축적, 이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이게 대한민국을 지난 30년 동안에, 30년 넘게, 한 세대 이상 동안에, 소위 말해서 늪에 빠지게 한 거라고요. 여기에 상대적인 희생양들이 누구냐? 저는 20, 30대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20, 30대는 10대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보류하고,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강요했던 거 뭡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저거 하는 걸 다 포기하고 해가지고 대학 갔는데 보장이 안 되어지는 거야. 설사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도 재미도 없어. 예? 잘 적응도 못해. 예? 그 바깥에는 그러니까 지옥이고. 예?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이 통계가 뭐냐면요. 1999년부터 우리나라 통계청 연령별로 이게 통계가 있는데 20대하고 여자 20대하고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요. 고용률이요. 그러니까 이 지난 한 25년 동안에 4반세기죠. 25년 동안에 25년 전에 남자 같은 경우는 20대가 한 66%가 그 취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것이 58%까지 줄어든 거야. 58%까지요. 이게 2011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더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53% 시작해서 63%로 한 10%포인트 올라갔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률,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서 몇 사람이 취업했냐가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그러니까는 취업률이 하여간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20대들 젊은 사람들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안 증가하는 건 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앞에서도 봤지만은 취업률이,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가 30대나 40대에 비해 가지고요. 거기는 한 78%, 80%만 이렇게 되니까요. 지난 25년간 20대 일자리가요. 이건 남녀 관계없이 20대 전체 일자리가요. 거의 10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를 못 갔던 사람들, 일자리가 안 줄어들면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고용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률은 그러니까 안 올라가지면서, 예? 이 20대들의 취업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5년 동안에 20대 일자리가 거의 98만 개니까 100만 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100만 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그러니까 개선 안 되고 이래서 줄어들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이게 현실 속에서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뭐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그러니까는 취업도 안 되고 취업해봤자 일자리도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자는 이제 뭐냐면은 결혼한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여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인 남성이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남자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자는 뭐냐면 상대방 남성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시중에 오픈 얘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 여자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남자를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결혼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속에서 남성들이 그러니까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더 힘들다고 느끼는 이런 정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인생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희망이 없다는 부모를 그러니까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지난 20년 넘게 정치인들이 뭐 청년들을 간다고 하지만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 20, 30대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이 구한 거에 비해서 남성들이 거의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현상을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대한민국 양극화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양극화는 거기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남성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러니까는 그 고통이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일단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20대 남성 20대에는 그러니까 20대 초에 이제 군대들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전반까지 고용률을 또 이렇게 별도로 봐봤어요. 그러니까 25세에서 34세죠. 보게 되면 이것도 큰 추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한 남성 같은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한 85%가 취업을 했었는데 이게 80%가 무너졌어요. 79%까지. 여성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50%에서 74%로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 전반까지 확대해도 그 추세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령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와 극우화에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들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형 양극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5년간 25세에서 34세의 일자리가 없어진 일자리도요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결혼을 예 안 하느냐, 연애를 예 안 하냐 할 때 남성이 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생각했던 청년 남성들이 더 자기들이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그 저기 저 시중에 유포되는 말처럼 남자는 자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세대들은 야 저기 저 돈 없다고 해서 결혼 못하냐 이랬는데 이거 꼰대 같은 소리죠. 왜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빌라에서 시작하고 무슨 뭐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지금 20대 애들이 20대 지금 20대 애들은요 2000년 전후에 태어나는 애들이잖아요.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애들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안팎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안 키웠잖아. 안 키워놓고 나서 그러니까는 저기 70년대 신혼생활 했었던 그 세대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는 농사짓기 싫어가지고 제 친구들 지방 출신들 보게 되면 했던 것을 왜 농사짓기 싫어하냐 뭐 농사가 저기 저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는 게 그 당시 꼰대 소리였었거든요. 예? 관심이 없는데 그쪽보다는 새로운 국제 통상이라든가 이런 뭐 저기 새로운 산업들에 가했듯이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꼰대 같은 소리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어쨌든 간에. 예? 일자리가 없는 거야. 본인들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체계 문제죠.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죠. 이런 적이.